시댁 식구 5명이 모두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가는 바람에 저 혼자 집에 남아 빈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곧장 친정으로 돌아가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시댁 식구 5명이 귀국했을 때 그들은 집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27살이고 임신 8개월째입니다. 배는 마치 수박을 품은 듯이 커졌고 두어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시댁 식구 5명, 즉 시부모님과 남편, 민준의 누나, 서연씨의 이안과 매형, 지훈지훈은 거실에 쌓인 여행 가방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갈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온통 그들의 스키복과 장비, 그리고 면세점에서 산 온갖 물건들의 목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밝은 파란색 스키 재킷을 들고 몸에 대어보며 시아버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거 입으면 어때요? 저번에 같이 동네 에어로빅 하는 이웃집 며느리가 작년에 스위스 갔을 때 이 색깔 입었는데 사진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다가가 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쁘네. 당신은 뭘 입어도 예뻐. 그때 가서 사진 많이 찍어와서 이웃들한테 보여줘. 민준의 누나 서연은 거울 앞에서 스키 고글을 써보며 매형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스위스 도착하면 스키 먼저 탈까요? 아니면 가방 먼저 살까요? 저 루이비통 가방 눈독 들인 지 오래됐는데 스위스가 한국보다 가격이 훨씬 싸대요. 매형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당신 뜻대로 해. 당신이 먼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보태줄게. 저는 소파에 앉아 허리를 받치고 그들의 시끌벅적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무언가로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임신 5개월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밥하고 청소하는 것 외에도 시어머니의 식사와 생활을 돌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든 일을 못한다고 하셨고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이제 임신 8개월이 되니 몸이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족 중 누군가는 저를 돌보기 위해 남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보름 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온 가족이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 제가 임신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고요.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누나 서연의 짐을 여행 가방에 넣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벌써 8개월인데 다들 가버리면 저 혼자 집에 어떻게 해요? 혹시 밤에 불편하면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민준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집에서 조심해서 있어. 몸 불편하면 직접 119에 전화하거나 엄마한테 전화해. 우리 겨우 일주일 가는 건데 금방 돌아올 거야. 저는 마음이 싸늘해져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도 같이 가시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전화해요? 게다가 이 배가 이렇게 커서 답해줄 사람도 없는데 맨날 배달 음식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손에 냉동만두 한 봉지를 들고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어제 마트에서 사온 냉동만두란 냉동찐빵이야. 집에서 배고프면 직접 끓여 먹어. 배달 음식은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적게 먹어. 우리가 가고 나면 매일 집 청소 깨끗이 해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집이 돼지우리 같으면 안 돼. 저는 탁자 위에 딱딱하게 얼어붙은 만두 봉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들의 민준 씨 집안 아이를 8개월째 품고 있는데 그들은 해외로 유유히 떠나면서 겨우 냉동식품 몇 개만 남겨주고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더 말하려는데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우리 이미 여행사에 다 예약해놨고 비행기 표랑 호텔도 전부 환불 안 돼.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5명이 전부 안 갈 수는 없잖아. 며칠만 참아. 우리가 돌아오면 선물 사다 줄게. 서연 누나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맞아, 지은아. 우리 겨우 일주일 가는 거야. 금방 돌아와. 너 혼자 집에 있으면 한가하고 좋잖아. 아무도 방해 안 하고 얼마나 좋아? 돌아올 때 스위스 초콜릿 좀 사다 줄게. 임산부는 초콜릿 좀 먹으면 기분 좋아. 저는 그들의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들을 보며 마음속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임신 초기였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걱정 마. 우리 민준이네 집안에 귀한 손자를 가졌으니 우리가 분명히 잘 돌봐줄 거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해외로 즐기러 가고 저라는 임산부를 혼자 집에 남겨두고 변변한 걱정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코를 골며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속은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와 결혼한 지 2년, 처음 그가 저를 쫓아다닐 때 평생 저에게 잘해주고 보물처럼 아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그가 저 혼자 집에 남겨지는 것에 대한 저의 걱정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속 아기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게 해줄 수 없네. 창밖에 달빛이 들어와 차갑고 쓸쓸하게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이 일주일 동안 혼자 집에 남아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바로 그날 밤, 제가 사고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저는 이 집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거실에서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왔고 시댁 식구 5명이 이미 짐을 다 꾸리고 모두 새 옷을 입고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가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간다. 냉장고에 냉동만두 3봉지, 냉동 찐빵 2봉지, 그리고 배추김치 1병 넣어놨어. 배고프면 직접 끓여 먹어. 아, 그리고 베란다에 있는 꽃에 매일 물 주는 거 잊지 마. 지난달에 산 건데 목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몸 상태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서러움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스위스 도착하면 사진 보내줄게. 너는 집에서 얌전히 있어.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올 때 기념품 사다 줄게. 그가 말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는 마치 저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 같았습니다. 민준이 차키를 들고 다가오더니 갑자기 생각난 듯 주머니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 카드에 2억만 원 있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직접 마트에 가서 사 먹어. 맨날 냉동식품만 먹지 말고. 아, 다음 주 수요일에 산부인과 검진 가야 하잖아. 그때 택시 타고 혼자 가. 내가 이미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놨으니 내 이름 대면 돼. 저는 그 신용카드를 보며 마음이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2억만 원으로 뭘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산부인과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가 임신 8개월인 저에게 혼자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다니 저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산부인과 검진은 피도 뽑고 초음파도 해야 하는데 저 혼자 가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누가 남아서 저랑 같이 가주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즉시 뒤돌아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남아서
너랑 같이 가. 그럼 스위스는 누가 가? 우리 이미 여행사에 다 예약해놨고 비행기 표랑 호텔도 전부 선불로 다 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겨우 산부인과 검진이잖아? 너 예전에 임신 안 해봤다고 모르나 본데 많은 임산부들이 혼자 가. 결일 아냐. 서연 누나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지은아. 나도 아들 가졌을 때 매번 산부인과 검진은 혼자 갔어.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마. 게다가 지금 네 배가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 혼자 택시 타고 가는 거 전혀 문제 없어. 저는 그들이 한마디씩 제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을 보며 마음속 서러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까탈스러운 게 아니에요.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두어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는데 혹시 쓰러지기라도 하면.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지은 씨. 왜 맨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 그렇게 많은 혹시가 어디 있어? 우리 겨우 일주일 가는 건데 금방 돌아와. 집에서 얌전히 있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는 말을 마치고 신용카드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훑어보고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우리 간다. 문 잘 잠그고 밤에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마. 말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강하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서서 손에 신용카드를 꽉 쥐고 눈물을 더 심하게 흘렸습니다. 냉장고에는 차가운 냉동식품만 있었고 베란다에 꽂힌 시어머니가 기억했지만 그들의 아이를 임신한 저에게는 그저 혼자 산부인과 검진에 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가서 앉아 탁자 위에 놓인 냉동만두 봉지를 보며 갑자기 너무나 가소롭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대우를 받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그들을 위해 빨래하고 밥하고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그들의 진심 어린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제가 냉동만두 한 봉지나 화분 하나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점심때 저는 냉동만두 몇 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아무 맛도 나지 않았고 마치 짚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 속 아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무 바보 같지? 그저 노력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 오후에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속 서러움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엄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걱정할까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씨랑 식구들 스위스에 놀러 갔어요. 저 혼자 집에 있는데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엄마는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불편하면 얼른 친정으로 와. 엄마가 돌봐줄게. 하고 전화를 끊었고 다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가닥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오면 저에게 좀 더 잘해줄지도 모른다는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그들이 떠난 바로 그날 밤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그의 휴대폰은 아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서연 누나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직접 119에 전화했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구급차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밤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참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미련을 가질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떠난 후 집은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냉동식품들을 정리하고 베란다의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서러웠지만 시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저는 정말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 저는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막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배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고 이어서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무언가 안에서 뒤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증 때문에 벌떡 일어나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고 이마에는 순식간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임신 말기에는 가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을 알았지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따뜻한 물을 마시려 했지만 일어서자마자 다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고 벽을 짚고 천천히 거실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오랫동안 신호음이 간 후에야 연결되었지는 듯한, 한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환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환에서는 오랫동안 신호음이 간 후에야 기례로 들려왔습니다. 안에서는 들려 민준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뭐해? 우리 지금 스키장 근처 호텔에 도착해서 누나네랑 저녁 식사 중이야. 배 아픈 거 가진통 아니야?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마. 아니에요. 가진통이 아니라 정말 너무 아파요. 저 무서워요. 저 무서워요. 저는 너무 아파서 말을 제대로 이을 수 없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저편의 민주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됐어. 됐어.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당신 말 안 들려.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정 안 되면 아래 약국 가서 유산 방지약이라도 사 먹어. 내가 내일 전화할게. 말을 마친 그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통화 종료음을 들으며 저는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고 마음속은 차갑고 불안했습니다. 유산 방지약을 함부로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10여 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 누나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보았습니다. 5개의 익숙한 번호, 단 한 명도 제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스위스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고 있을 테고 그들의 아이를 임신한 제가 집에서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뱃속 아기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와 함께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와 아기 모두 위험해질 것입니다.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현관으로 이동하여 외투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저는 일부러 지갑과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혹시 이번이라도 해야 할 때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복도 등은 소리에 반응하는 센서등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증 때문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불이 꺼지면 다시 통증을 참고 기침을 한 번 해서 불을 켰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밤바람이 불어와 몸이 으스스했고 배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택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원래 택시가 적었습니다. 저는 거의 20분 동안 기다렸고 다리가 저려올 때쯤에야 택시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만삭인 것을 보고 서둘러 차에서 내려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가씨, 임신하셨는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기사님은 저를 돕고 차 문을 열어주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제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차를 출발시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좀 빨리 가주세요. 제가 정말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손잡이를 꽉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가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너무 아프면 심호흡하세요. 제가 이미 병원 응급실에 연락해놨으니 그들이 입구에서 기다릴 겁니다. 기사님의 말에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사람조차 제 가족보다 저를 더 걱정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간호사들이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축하고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초음파를 하는 등 거의 1시간 동안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조산 증상입니다. 제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지금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멍했습니다. 입원 수속? 저 혼자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기 없어요.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가족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이번에는 전화가 오랫동안 울려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물을 더 심하게 흘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배가 아프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전화 한 통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호사들이 제가 입원 수속을 받는 것을 도와주었고 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에는 3개의 침대가 있었고 다른 2 침대의 임산부들은 모두 가족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물을 떠다 주고 밥을 먹여주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닦아주는 등 의원해 왔어요? 왜 혼자 병원에 왔어요? 왜 혼자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을 보니 제 마음이 시큰거렸습니다. 옆 침대 아주머니가 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해외로 놀러가서 연락이 안 돼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때 해외로 놀러 가다니 너무 무책임하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해요. 부담 갖지 말고. 밤에 간호사들이 제게 수액을 놓아주며 감정을 잘 조절하고 흥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찬장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한 가닥 환상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저를 혼자 집에 남겨두었고 제가 배가 아파서 조산할 지경인데도 그들은 해외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전화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족, 이런 결혼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태어나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 차가운 집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요. 민준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들이 저와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 약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들이 회진을 돌 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연락 좀 부탁드려요. 엄마가 저랑 같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엄마에게 전화 연결을 도와주었습니다. 전화에서 엄마는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왜 나한테 일찍 말 안 했어? 엄마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게. 무서워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엄마가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제가 입원한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집에서 막 가져온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좁쌀죽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침대 옆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어때?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아기는 괜찮아? 왜 엄마한테 일찍 말 안 했어? 저는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아기도 괜찮아요. 아기도 괜찮아요. 그냥 조산기가 있어서 며칠 입원해서 정과를 지켜봐야 한대요. 엄마는 제 이마를 쓰다듬고 다시 배를 쓰다듬으며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너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바보 같니? 그들이 다 해외로 놀러 갔는데 너 혼자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니? 옆 침대 아주머니가 엄마가 오신 것을 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아가씨가 어제 혼자 병원에 왔는데 아파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다 안쓰러웠어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심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해외로 놀러 가다니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을 떨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이 감히 내 딸에게 그렇게 하다니. 내가 그때 이 결혼 반대했어야 했는데. 민준 그 녀석은 착해 보였는데 이렇게 무책임할 줄이야.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맨날 지은이를 친딸처럼 아껴준다고 하더니 결국 내 딸을 하인처럼 부려먹었잖아. 엄마는 말하면서 보온병을 열어 제게 좁쌀죽 한 그릇을 떠주셨습니다. 시켜서 제 입가에 대주며 말했습니다. 얼른 죽 좀 마셔. 어제 분명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야. 엄마 회사에 휴가 내놨으니까 며칠 동안 병원에 같이 있어줄게. 걱정 마. 엄마가 있는데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저는 엄마 품에 안겨 따뜻한 좁쌀죽을 마시며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보여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따뜻함과 의지가 되어주는 것. 민준처럼 저를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한번 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민준의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 어제 나한테 왜 전화했어? 나 어제 밤늦게까지 회식해서 오늘에야 봤어. 배는 아직 아파? 그의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너무 아파서 조산할 뻔했어요.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와서 지금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전화했는데 다 안 받았죠? 민준 씨랑 가족들은 스위스에서 아주 신나게 놀았겠죠. 민준은 잠시 멍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던 듯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당신 입원했어? 왜 나한테 일찍 말 안 했어?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별일은 없어? 별일은 없냐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내가 전화했을 때 민준 씨는 회식 중이었고 민준 씨 엄마랑 누나도 내 전화를 안 받았어요. 나 혼자 죽을 만큼 아팠는데 당신들은 해외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별일 없냐고 물어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전화 저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지은 씨, 왜 그렇게 말해? 우리가 일부러 당신 전화 안 받은 게 아니잖아. 어제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당신 지금 병원에서 잘 있어. 우리가 돌아가면 보약 같은 거 사다 줄게. 이 일은 그냥 지나간 일이잖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호들갑이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산할 뻔해서 혼자 입원한 일이 그의 눈에는 호들갑이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 제가 민준 씨를 확실히 알았어요. 민준 씨는 저와 아이의 생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군요. 옆에서 모든 것을 똑똑히 듣고 있던 엄마는
제 휴대폰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전화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너 사람이야? 내 딸이 네 아이를 가졌는데 거의 사고 날 뻔했는데 네가 감히 호들갑이라고 말해. 너희 가족은 해외에서 잘 지내면서 내 딸을 혼자 집에 버려두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말하는데 우리 지은이는 앞으로 너희 같은 양심 없는 사람들과는 절대 상종하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엄마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민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였습니다. 엄마는 늘 온화하셔서 남들과 잘 싸우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저를 위해 민준에게 그렇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 사람들 때문에 화내지 마. 그럴 가치 없어. 네가 태어나면 엄마랑 친정으로 가.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마. 민준이가 와서 소란 피우려 하면 엄마가 막아줄게. 이 결혼 우리도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자. 그런 남자, 그런 집안이란 계속 살아도 너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사실 엄마가 오시기 전부터 저는 이미 민준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들을게요. 태어나면 친정으로 가서 민준 씨랑 이혼할래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요. 저 자신과 아기를 위해 한번 살아볼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엄마는 계속 병원에 계시면서 제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저와 이야기하며 지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회복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아기도 건강하니 이틀만 더 지켜보면 퇴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서연 누나가 한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민준이 저를 설득하라고 시킨 것 같았습니다. 전화에서 서연 누나는 말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한테 화내지 마. 걔가 말이 좀 직설적이라 그렇지 나쁜 마음은 없어. 우리가 스위스에서 너한테 줄 거 많이 사왔어. 우리가 돌아가면 가져다 줄게. 이혼 같은 거 하지 마. 얼마나 감정 상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정 상해? 당신들이 임산부인 나를 집에 버려두고 내가 조산할 뻔했는데 당신들이 해외에서 놀고 있을 때 왜 감정 상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서연 누나도 여자잖아요? 만약 누나가 임신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누나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해외로 놀러 가면 누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서연 누나는 제 말에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건 다 오해야. 우리도 네가 사고 날 줄은 몰랐어. 오해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오해가 아니라 당신들이 애초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연 누나도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마세요. 민준 씨랑 이혼하는 건 이미 결정된 일이고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고 서연 누나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엄마는 제 짐을 정리해 친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병원 창밖의 햇살을 보며 제 마음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차가운 집을 떠나 그 이기적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차에 오를 때 저는 병원을 한번 뒤돌아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저 자신과 아기를 잘 돌보고 더 이상 가치 없는 일 때문에 저를 희생하지 않겠다고요.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는 그들이 저에게 빚진 것을 언젠가 반드시 갚게 할 것입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여 친정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뱃속 아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기는 제 말을 알아들은 듯 살짝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친정에 돌아온 그날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에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제게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깔아주셨고 침대 옆에는 작은 탁자를 놓아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을 올려두셨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보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자 오랫동안 긴장했던 제 신경은 마침내 풀렸습니다. 밤에 엄마는 제게 닭곰탕을 끓여주셨고 제가 다 마시는 것을 보시더니 제 허리를 주물러 주시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몸 잘 회복하는 거야. 그런 불쾌한 일들은 생각하지 마. 집 문제나 이혼 문제는 몸이 안정되면 그때 이야기하자.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이미 다 생각했어요. 집 문제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저에게 결혼 선물로 해주신 집이고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쓰여 있어서 민준 씨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저에게 했으니 저는 그들이 제 집을 더 이상 차지하게 둘 수 없어요. 엄마는 잠시 멍했다가 말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들이 해외로 가서 잘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들이 돌아오면 집 없는 신세가 되게 할 거예요. 제가 지은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해줄 거예요. 사실 병원에 있을 때부터 저는 이미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혼할 때의 집은 부모님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민준 씨 집은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면서 우리 둘이 살 집이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제 집을 차지할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랍에서 등기필증을 찾아 그 위에 쓰인 지은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집을 팔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인터넷에서 평판 좋은 부동산 중개업소 몇 군데를 찾아 비교해 본 후 저희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한 곳을 선택해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심 부동산 중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집 한 채를 팔고 싶어서 매수자를 찾는 것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중개인, 네, 알겠습니다. 번지수, 면적,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등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살던 집의 주소를 알려주고 말했습니다. 집은 아파트 30평이고 면적은 120제곱미터입니다. 인테리어는 다 되어 있고 가구 가전제품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좋은 자재를 사용했고 산지 2년도 안 돼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만 쓰여 있고 대출도 없어서 거래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중개인의 목소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고객님, 이 집은 조건이 아주 좋아서 분명 인기가 많을 겁니다. 희망하시는 거래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이신가요? 그리고 특별히 요구하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거래 가격은 1억 원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수자가 진심이라면 가격은 조금 더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최대한 빨리 완료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안에 끝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분간은 알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계약이 완료되고 명예에 이전할 때쯤에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민준이 스위스에 겨우 일주일만 머무르다 며칠 뒤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오면 분명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저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중개인, 고객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매수자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 직원이 고객님의 집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감정을 할 예정인데 그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 움직임이 좀 불편해요. 제가 열쇠를 보내드릴 테니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안에 있는 물건들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중개인, 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소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내일 직원을 보내 열쇠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예정이라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집을 팔고 싶습니다. 중개인은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고객님,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비밀을 지켜드리고 최대한 빨리 적합한 매수자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열쇠를 봉투에 넣어 중개업소 주소를 쓰고 다음 날 아빠에게 부탁해 보내달라고 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잘 생각한 거니? 집을 팔면 나중에 너랑 아기는 어디서 살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오래된 아파트 하나 더 있잖아요? 제가 이 집을 팔면 그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같이 살아요. 아니면 제가 좀 작은 아파트를 하나 더 사서 엄마네랑 가까이 살면 서로 돌봐주기도 좋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잘 생각했으면 됐어. 엄마는 네가 뭘 결정하든 네 편이야. 오후에 아빠가 제가 중개업소에 열쇠를 보내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중개업소는 열쇠를 받은 후 곧바로 직원을 보내 집에 가서 사진을 찍고 감정을 했습니다. 밤에 중개업소에서 제게 사진과 감정 보고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제 집의 감정가는 1억 8천만 원이고 이 가격대로라면 곧 팔릴 것이라고요. 저는 사진 속 익숙한 집을 보며 미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억울한 눈물과 실망스러운 추억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집을 파는 것은 그 불쾌했던 과거를 파는 것과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때 중개업소에서 갑자기 제게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방금 저희에게 전화가 왔는데 고객님의 그 집이 팔려는 것이 맞는지 묻고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물었습니다. 고객님의 친척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서둘러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은 말했나요? 중개인 이름은 말하지 않았고 고객님과 아주 친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고객님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저희가 고객님께 먼저 확인하고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명 민준이 스위스에서 중개업소에서 인터넷에 올린 집 정보를 보고 중개업소에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빨리 집을 팔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제 연락처는 알려주지 마시고 저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말해주지 마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다시 전화하면 집은 집주인이 저희에게 의뢰해서 파는 것이고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해주세요. 중개인 네, 고객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고객님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미 진심으로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 몇 명을 찾았습니다. 내일 그들에게 집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은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약간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긴장된 것은 민준이 돌아와 방해할까 봐였고 흥분된 것은 제 계획이고 성공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스위스에서 돌아와 집이 이미 팔린 것을 보면 분명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보면 분명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대속아기를 씁니다. 아가야 봐, 엄마가 너를 지켜주고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중개인이 매수자들이 집을 보고 돌아온 후 제게 전화했습니다. 2명의 매수자가 모두 아주 마음에 들어해서 저와 가격을 협상하고 싶다고요. 저는 중개인과 다음 날 중개업소에서 매수자들과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반격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집을 팔기만 하면 저는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서 완전이다. 집을 가족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중개인과 만남을 약속한 다음 날 아침,
제가 마침 식사를 마쳤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대뜸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네가 감히 우리 집을 중개업소에 내놓고 팔았어? 네가 간도 크구나. 그 집은 우리 민준이네 집인데 네가 뭔데 파야.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틀렸어요.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결혼 선물로 해주신 집이고 등기부 등본에도 제 이름만 쓰여 있어요. 민준이네 집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죠.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집은 네가 민준이랑 결혼하고 살던 집이니 당연히 우리 민준이네 집이지. 당장 중개업소에 정보 내리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저는 아주 가소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나 먼저 잘 관리하세요. 어머님네 5명이 스위스로 스키 타러 가면서 임신 8개월인 저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제가 조산할 뻔했는데도 신경도 안 썼잖아요. 이제 와서 제 집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그 집은 우리 민준이네 집이야. 네가 감히 팔면 내가 네 친정으로 가서 난리 칠 거야. 네 이웃들이 네가 불효하고 불의한 인간이라는 걸 다 알게 할 거야. 저는 그녀의 협박을 듣고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대로 난리 치세요. 마침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불효하고 불의한지 아니면 어머님네 가족이 이기적이고 내혈안인지 보게 할 좋은 기회네요. 어머님이 정말 난리 치러 오시면 제가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해서 어머님의 민준이네 집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듯 잠시 멍했다가 전화를 민준에게 넘겼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 이러지 마. 집은 그냥 둬. 우리 곧 귀국할 거야. 귀국하면 내가 당신한테 잘 보상해 줄게. 우리 잘 지내자. 집 팔지 마. 응, 잘 지내자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아직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내가 조산할 뻔했는데 당신과 당신 가족은 해외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전화조차 안 받았죠. 그때는 왜 잘 지낼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와서 무서워하는 거죠? 내가 써요. 지은 씨, 내가 잘못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아주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나 그때 일부러 당신 전화 안 받은 게 아니야.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앞으로 당신과 아기한테 꼭 잘해줄게. 다시는 당신 화나게 하지 않을게. 기회는 이미 민준 씨에게 여러 번 줬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민준 씨,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집은 반드시 팔 것이고 이혼도 불가피해요.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 누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 누나의 목소리는 비난조였습니다. 지은, 네가 어떻게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겨우 며칠 놀러 갔다 온 것 가지고 네가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집을 팔고 이혼까지 하려는 거야? 호들갑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누나도 여자잖아요. 만약 누나가 임신했는데 시댁 식구들의 누나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누나가 거해 사고 날 뻔했는데도 신경 안 쓰면 누나는 그게 호들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 누나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누나가 당신 가족과 마찬가지로 냉혈하고 무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에요. 서연 누나는 제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 너랑 할 말 없어. 네가 감히 집을 팔면 우리가 너를 법원에 고소할 거야. 마음대로 고소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이 쓰여 있어요. 저에게 완전한 처분 권한이 있어요. 법원에 고소해도 당신들이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연 누나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들을 차단하고 나니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이 분명 집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이 성공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 10시 저와 엄마는 함께 중개업소로 갔습니다. 중개인은 이미 입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서둘러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오셨군요. 두 분 매수자 모두 이미 도착해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개인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분 매수자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고 아주 친절해 보였습니다. 중개인이 저희를 서로 소개한 후 가격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매수자가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저희는 고객님의 집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만 가격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을까요? 1,4억 5천만 원이면 저희가 지금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1,4억 5천만 원은 좀 너무 낮아요. 이 집은 인테리어도 다 되어 있고 가구 가전제품도 다 갖춰져 있고 관리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최저 1,4억 8천만 원이고 더 이상은 낮출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매수자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1,4억 8천만 원,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오늘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첫 번째 매수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도 1,4억 8천만 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지은 씨, 저랑 계약하시죠. 제가 계약금을 더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두 매수자 모두 아주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중개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이 집은 정말 인기가 많네요. 두 분 매수자 모두 아주 진심이신데 어느 분과 계약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어느 분이 명예 이전 수속을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하겠습니다. 저는 거래를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매수자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행과도 이야기해뒀고 자금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내일 바로 명예이전 수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분과 계약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할 때 중개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개인은 전화를 받고 몇 마디 듣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제게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방금 고객님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 전화해서 고객님의 집에 분쟁이 있다고 말하면서 저희에게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와서 난리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 민준이 포기하지 않고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들은 그냥 일부러 방해하는 거예요. 이 집은 제 것이고 아무런 분쟁도 없어요. 저에게 완전한 처분 권한이 있어요. 만약 그들이 회사에 와서 난리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김지은 씨. 저희는 고객님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저와 두 번째 매수자는 순조롭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매수자는 현장에서 1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매수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소를 나올 때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잘 됐어.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명예이전 수속만 기다리면 돼요. 명예이전 수속이 완료되면 민준이 귀국해도 집 없는 신세가 될 거예요. 저는 민준이 곧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귀국해서 집이 이미 팔린 것을 보면 분명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기에게 잠시 이야기를 읽어준 후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곧 우리에게 새 집이 생길 거야.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기는 저를 살짝 발길질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에 저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잠을 편안하게 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삶이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고 그 불쾌했던 과거는 곧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매수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었으니 오늘 명예이전 수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몸이 힘들까봐 걱정하시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랑 같이 갈까? 임신 중인데 힘들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같이 계시면 저도 안심이 돼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와 엄마는 택시를 타고 부동산 등기소로 갔습니다. 매수자는 이미 입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짐을 들어줄 친구 한 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매수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오셨군요. 서류는 다 준비해뒀으니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명의이전 수속을 밟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는 약 1시간 정도 줄을 섰고 저희 차례가 되자 직원들은 저희의 신분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등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여러 장의 서류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이리저리 움직인 후에야 마침내 명예이전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새 등기필증 사본을 받았고 원본은 며칠 후에 나오렸고 김지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처리될 줄은 몰랐네요. 남은 잔금은 오늘 오후에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처리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등기소에서 나오자마자 제 마음속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도 아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잘 됐어. 이제 집이 완전히 팔렸으니 그들이 돌아와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결혼할 때 살던 집 쪽으로 가요. 제 물건들 좀 정리하고 겸사겸사 문 잠금 장치도 바꿔야겠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방해하는 걸 막으려면요. 엄마는 좋아. 엄마가 같이 가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타고 결혼할 때 살던 집 아래층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몇몇 이웃들이 아래층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이 아주머니가 서둘러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왔구나. 어제 민준이가 네가 집을 팔았냐고 물으면서 나보고 너를 설득해달라고 하더라. 난 그 말 안 들었어. 그들이 곧 돌아올지도 몰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주머니. 집은 이미 팔렸어요. 오늘 명예이전 수속도 마쳤고 오늘 와서 짐 정리하고 겸사겸사 문 잠금 장치도 바꿀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빨리? 그런 사람들은 혼 좀 나야 해. 네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야지. 저와 엄마는 복도로 들어서서 현관문에 다다르자 문에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글씨였습니다. 지은,
네가 감히 집을 팔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집을 그냥 둬. 안 그러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비웃으며 쪽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 있어요? 집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민준이 빨지 않은 양말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간식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베란다의 꽃은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미련은 조금도 없었고 그저 역겨움만 느껴졌습니다. 저와 엄마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 신발, 화장품, 그리고 부모님이 사주신 장신구들이 여행 가방에 담겼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의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돌아와 처리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후 저는 미리 연락해둔 열쇠공에게 전화해서 문잠금 장치를 바꾸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열쇠공은 금방 도착했고 20분 만에 새 잠금 장치를 바꾸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열쇠 중 하나를 매수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집은 이제 고객님 것이니 이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혹시 누가 와서 방해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수자는 열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들이 감히 소란 피우면 분명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결혼할 때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옛 열쇠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익숙한 아파트 건물을 보며 제 마음은 완전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를 서럽게 했던 이 장소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다시는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매수자가 송금한 잔금을 받았습니다. 총 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전에 지불한 계약금 1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엄마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 좀 맡아주세요. 나중에 아기한테 쓸게요. 엄마는 좋아, 엄마가 맡아둘게. 네가 집 사고 싶을 때 다시 꺼냈으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중개업소에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김지은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고객님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 전화해서 원래 모레 귀국 예정이었는데 오늘 오후 비행기 표로 바꿔서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객님이 집 파는 것을 막으려고요. 고객님은 지금 명예 이전 수속까지 마치셨으니 이제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집은 이미 다 팔렸으니 그들이 돌아와도 늦었어요. 중개인, 네, 잘 됐네요. 걱정 마세요. 그들이 다시 회사에 와서 소란 피우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씨가 오늘 오후에 귀국한대요. 그들은 분명 우리가 이미 명예 이전 수속까지 마치고 문 잠금 장치까지 바꾼 걸 몰랐을 거예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업자득이야. 애초에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 이제 집 없는 신세를 겪게 하는 것도 당연해. 밤에 제가 아기에게 조끼를 입히고 있을 때 엄마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의 분통 터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어디 있어? 전화 받으라고 해. 우리 이미 귀국했어. 지금 집 아래층인데 문 잠금 장치가 왜 바뀌었어? 당장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해. 엄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고 우리 지은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들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다시는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엄마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방금 너무 멋있었어요. 엄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냥하게 대하면 안 돼. 그들은 지금 아래층에서 바보처럼 서 있을 거야.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반성하게 해야지. 저는 배속 아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봐.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벌을 받았어. 앞으로는 다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일 없을 거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기는 저를 살짝 발길질했습니다. 마치 저를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민준네 가족이 지금 결혼할 때 살던 집 아래층에서 초조하고 화가 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민준과의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지은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가 저와 아이를 상처 입혔으니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웃집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민준네 가족이 어젯밤 결혼할 때 살던 집 아래층에서 밤늦도록 서성이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여행 가방을 끌고 근처 호텔에 가서 묵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들이 어젯밤 얼마나 초라했을지 상상이나 가니? 이 아주머니가 말하는데 그들이 어제 오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결혼할 때 살던 집 아래층으로 왔대. 문 잠금 장치가 바뀐 걸 보고는 아래층에서 네 이름을 부르고 문을 두드려서 이웃들이 다 잠을 못 잤대. 나중에 매수자가 소리를 듣고 위층에서 내려와 등기필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집은 이미 자기 것이니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대. 그들은 믿지 않고 매수자와 말다툼까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업자득이에요. 애초에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 이제 와서 초조해봤자 늦었어요. 말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흐느끼게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 내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지금 살 곳도 없어. 집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면 안 될까? 앞으로 당신과 아기한테 꼭 잘해줄게. 다시는 당신 화나게 하지 않을게.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애초에 당신과 당신 가족이 스위스로 스키 타러 가면서 임신 8개월인 나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내가 조산할 뻔했을 때 당신은 왜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집은 이미 팔렸고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지은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주는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우리 가족 5명이 지금 작은 호텔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힘들어하시면 안 돼. 당신이 불쌍하게 여겨서 집을 다시 사주면 안 될까? 내가 돈 더 줄게. 얼마든지 줄게. 돈 더 줄 테니 사달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지금 돈을 신경 쓸 것 같아요. 제가 신경 쓰는 건 당신 가족이 저를 대하는 태도예요. 당신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제가 말하는데 저는 집을 다시 사지 않을 거예요. 그 생각은 버리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를 혼자 집에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돈어른이 지은이를 설득해서 집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게 해주세요. 우리 앞으로 지은이한테 꼭 잘해줄게요. 친딸처럼 아껴줄게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심했어요. 지은이가 당신들 민준이네 아이를 가졌는데 당신들은 지은이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신경도 안 썼잖아요. 지은이가 거의 사고 날 뻔했다는 걸 아세요? 이제 집은 이미 팔렸고 무슨 말을 해도 늦었어요. 당신들은 빨리 살 곳을 찾으세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말을 마친 엄마도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오후에 저와 엄마는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민준과 그의 누나 서연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서둘러 피하며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하세요. 저 물건 사러 가야 해요. 민준은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아직 화나 있는 거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안 되겠어? 말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연극 안 통해요. 할 말 있으면 솔직히 말하세요. 여기서 창피한지 다지 말고. 옆에서 서연 누나가 말했습니다. 동생, 우리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지금 정말 힘들어. 우리 살 곳 좀 마련할 방법 좀 찾아줘.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집은 이미 팔렸고 저도 방법이 없어요. 당신들이 정말 힘들면 좀 저렴한 집을 찾아 월세로 살고 일자리도 구해서 남에게 의지할 생각은 그만하세요. 월세? 서연 누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5명이 월세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지금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동생, 집 한 돈 좀 우리한테 나눠주면 안 될까? 우리 먼저 월세 살 집 좀 구하게. 나중에 우리가 갚아줄게. 응?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가 집 한 돈을 나눠주길 원한다고요? 그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결혼 선물로 해주신 집이고 판돈도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들 문제는 당신들 스스로 해결하세요. 더 이상 저를 이용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계속 쫓아오려 했지만 엄마가 뒤돌아 말했습니다. 엄마가 뒤돌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쫓아오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저희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들은 왜 그렇게 철이 없을까?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득 볼 생각만 하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절대 모르죠. 우리 얼른 물건 사러 가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말고요. 제가 아기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갑자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민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새 번호였습니다. 지은 씨,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아기는 죄가 없어.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가 없게 할 수는 없잖아. 만약 당신이 나랑 다시 잘 지내고 싶다면 우리 엄마 명의로 된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당신 명의로 넘겨줄게.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응? 저는 문자를 다 읽고 비웃으며 그대로 문자를 삭제하고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가 말한 오래된 아파트는 분명 작고 낡은 아파트일 것이고 게다가 그가 지금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아기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저를 혼자 집에 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뱃속 아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비록 별로지만 엄마가 잘 돌봐줄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줄게. 앞으로는 다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일 없을 거야. 아기는 저를 살짝 발길질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민준이 분명 저를 계속 귀찮게 하려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아기를 잘 보호하고 제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없어도 저와 아기는 아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변호사를 찾아 민준과의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저와 아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민준이 그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는 일은 엄마가 저를 위해 여러 군데를 알아본 후
최종적으로 이혼 및가사 소송 전문인 장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장 변호사를 만난 날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민준네 가족이 어떻게 저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갔는지, 제가 어떻게 갑자기 복통으로 혼자 병원에 갔는지, 그리고 결혼할 때 살던 집이 제 것이고 이미 집을 팔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자세히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지희 씨,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시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하여 재산 분할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임신 중이시니 법이 고객님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병원 진단서, 등기필증 사본, 매매계약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소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장 변호사에게 건네주었고 마음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엄마는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면 분명 문제 없을 거야. 우리 집에 가서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옆에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 시어머니, 시아버지, 서연 누나, 그리고 매형 지운 5명이 큰 가방들을 들고 길가에 서 있었고 얼굴은 모두 아주 안 좋았습니다. 분명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즉시 달려와 제 팔을 잡으려 했고 입으로는 소리쳤습니다. 지은, 너 이 독한 계집애. 네가 우리 집을 팔고 민준이랑 이혼까지 하려고 해. 네 양심은 개나 줬어? 엄마가 서둘러 제 앞에 서서 시어머니의 손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말로 좋게 하세요. 애초에 당신들이 지은이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지은이 생사는 신경도 안 썼잖아요. 이제 와서 난리칠 자격이 있어요? 주변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모두 몰려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집 사람들이 예전에 임신한 며느리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자기들은 해외로 놀러 갔대. 이제 집이 팔리니 또 와서 난리치네. 너무 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 그날 밤에 그들이 다른 아파트 단지 아래층에서 소란 피우는 거 들었어. 살 곳이 없어서 그런 것 같던데 이제 또 여기 와서 난리치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우리 집 일인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민준이 시어머니의 옷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싸우지 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그리고는 저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랑 다시 집에 가자. 우리 잘 지내자. 이혼하지 마. 응? 집 팔린 건 괜찮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 당신이 용서만 해준다면 다시 산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뭘로 살 거예요? 민준 씨 월급이 겨우 몇십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당신 엄마는 직업도 없고 당신과 매형도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잖아요. 당신들이 무슨 돈으로 집을 사요? 더 이상 저에게 허황된 약속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옆에서 서연 누나가 말했습니다. 동생, 우리가 지금은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가 각서라도 써줄 수 있어. 앞으로 꼭 잘해줄 거고 다시는 당신 화나게 하지 않을게. 아기를 봐서라도 우리에게 한 번 기회를 줘. 아기를 봐서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나랑 아기가 거의 사고 날 뻔했을 때 왜 아기를 봐서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은 너무 늦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혼자 집에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지금 작은 호텔에서 지내는데 하루에 몇십만 원씩 들고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 새 집주인한테 말해서 우리가 며칠만 집에 다시 들어가서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월세 살 집 찾으면 바로 이사 나갈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게다가 새 집 주인도 당신들이 다시 찾아와서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들은 빨리 집을 찾으세요.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시어머니가 또 무언가 말하려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저희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예전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 피워서 이미 신고당했잖아요. 계속 이러면 경찰이 당신들을 찾아올 겁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전집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 피우다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던 터라 경찰이 정말로 개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자 서둘러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소란 피우지 않을게. 우리가 갈게. 하지만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문제는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협상 여지는 없어요. 아기 양육권을 원한다면 법정에서 만나요. 말을 마치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욕설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에 나약하고 불쌍한 저는 이제 저 자신과 아기를 위해 마땅한 권익을 쟁취할 것이고 더 이상 자신과 아기를 위해 마땅한 권익을 쟁취할 것이고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잘했어.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해. 그들은 네가 마음 약한 걸 이용하는 거야. 네가 더 나약할수록 그들은 더 기어오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저 안 무서워요. 엄마가 계시고 장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밤에 장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이 이미 작성되었으니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명한 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후 뱃속 아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곧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앞으로는 우리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아기는 저를 살짝 발길질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미래의 길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족의 지지와 법의 보호만 있다면 저는 분명 아기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는 그날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운 후로는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웃, 이 아주머니에게 들으니 그들은 바깥에 저렴한 월세집을 구해서 온 가족이 방 2개의 거실 하나짜리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좁은 집에서 매일 싸우고 시어머니는 서연 누나와 싸우고 서연 누나는 매형 지훈과 싸우고 민주는 그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힘들어하고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일 것입니다. 곧 법원에서 저의 이혼 사건을 수리했고 민준에게 소장사본을 수령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저는 한바탕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 자신과 아기를 위해 반드시 정의를 되찾을 것입니다. 법원 재판 통지일 3일 전 제가 집에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문 구멍으로 보니 민준 혼자 와 있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할 말 있으면 문 앞에서 말해요.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내가 당신이랑 좋게 이야기하러 왔어.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딸기야. 내가 특별히 마트에 가서 사온 건데
아주 신선해. 그는 과일 바구니를 건네주려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해요. 당신이랑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웃음을 거두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아직 화나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이혼은 아기한테 안 좋잖아. 우리 일단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잘 지내면 안 될까? 내가 이미 우리 엄마한테 말했어. 앞으로 집안일은 다 당신 말 들을 거라고. 다시는 당신한테 화내지 않을 거야. 제가 아직도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몇 번이나 저에게 잘해줄 거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여전히 나를 하인처럼 부려먹고 나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신경도 안 썼잖아요. 민준 씨,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저는 다시는 속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갑자기 어조가 변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꼭 이혼해야 한다면 아기는 반드시 나에게 와야 해. 그 아이는 우리 민준이네 집안의 씨앗이니 당신을 따라갈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 집한 돈도 반은 나에게 줘야 해. 그 집은 우리가 결혼 후에 살던 집이니 등기부 등본에 당신 이름이 쓰여 있어도 내 몫이 있어. 저는 그가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온몸을 떨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결혼 선물로 결혼 전에 사주신 집이고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집한 돈도 제 것이니 당신이 요구할 자격 없어요. 그리고 아기, 당신은 단 한 번도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한 적이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도 당신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민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매일 회사 가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당신은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난리치잖아. 회사 가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다고?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월급이 겨우 몇십만 원밖에 안 되면서 당신 혼자 쓰기에도 부족하잖아요. 집안 사임 대부분은 저희 부모님이 대주셨는데 당신이 감히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먹여 살력이 있어요? 내가 먹여 살리기라고요. 내가 먹여 살릴 과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혼 전에 저에게 했던 말 기억해요. 이 말들 지금 다 잊었어요? 휴대폰에서는 민준이 예전에 다정하게 말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의 현재 뻔뻔한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민주는 녹음 파일을 듣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 예전 말이야. 지금은 안 통해. 안 통한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안 통한다면서 왜 아기가 당신에게 와야 한다고 요구해요? 왜 제가 집 한 돈을 나눠달라고 요구해요? 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민준, 당장 가. 우리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마. 지은이가 이미 당신한테 다 말했잖아. 뭘 그렇게 계속 귀찮게 해? 민준은 엄마를 보자마자 다시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지은이를 설득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지은이한테 꼭 잘해줄게요. 다시는 지은이 화나게 하지 않을게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민준, 우리가 지은이를 설득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심했어요. 지은이가 임신 중인데 당신들이 지은이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지은이가 거의 사고 날 뻔했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이미 늦었어요. 당신들은 걱정해서 만나요. 민주는 엄마에게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와 제 손에 든 자료들을 뺏으려 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 자료들 분명 가짜일 거야. 내가 다 찢어버릴 거야. 저는 서둘러 피하며 자료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도 서둘러 다가와 민준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강도야? 계속 이러면 우리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준은 엄마에게 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두고 봐. 법원에 가도 내가 당신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아기는 반드시 나에게 와야 하고 집 한 돈도 반은 내가 받아야 해. 말을 마치고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과일 바구니조차 잊고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 자료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고 장 변호사님이 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안 무서워요. 저에게 증거가 있으니 법원이 저에게 정의를 돌려줄 거예요. 재판 하루 전 장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 집주인과 이웃가 모두 증언하러 와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새 집주인은 집이 이미 합법적으로 명예 이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이 아주머니는 민준네 가족이 저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여러 번 소란을 피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여러 번 소란을 피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단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일 재판할 때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면 됩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으니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겁니다. 재판 당일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자료들을 품에 안은 채 엄마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민준의 가족도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서연 누나는 저를 적대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판사는 먼저 저희에게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게 했습니다. 저는 민준네 가족이 어떻게 저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갔는지, 제가 어떻게 갑자기 복통으로 혼자 병원에 갔는지, 그리고 결혼할 때 살던 집이 제 것이고 이미 합법적으로 집을 팔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 등기필증 사본, 매매계약서, 결혼 전 녹음 증거 등을 제출했습니다. 장 변호사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 김지은, 임신기간 동안 피고 민준과 그의 가족들이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김지은, 지은 씨를 혼자 집에 방치하여 김지은 씨에게 조산 증상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과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부동산은 김지은, 또한 이 사건의 부동산은 김재산으로 피고와는 무관합니다. 김지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지은 씨는 현재 만삭 임신 중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아기가 태어난 후 김지은 씨가 양육하는 것이 아기의 성장에 더 유리합니다. 피고는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스위스에 며칠 놀러 갔을 뿐이고, 게다가 저는 지은 씨에게 돈과 먹을 것도 남겨줬습니다. 집은 비록 그녀가 결혼 전에 샀지만 우리가 결혼 후에 함께 2년 동안 살았으니 제 몫도 있어야 합니다. 아기는 우리 민준이네 집안의 아이이니 제가 양육해야 합니다. 그때 새집 주인이 증언하러 나왔습니다. 판사님,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김지은, 지은 씨의 집을 구매했고 이미 명예 이전 수속을 마쳤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도 지금은 제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준네 가족이 제가 집을 산 후에 여러 번 제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에게는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이웃, 이 아주머니도 증언하러 나왔습니다. 판사님, 저는 김지의 씨와 민준 씨의 이웃입니다. 저는 민준네 가족이 김지의 이웃입니다. 저는 민준네 가족이 김지은
씨가 임신 8개월이었을 때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갔고 김지은 씨를 혼자 집에 버려두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김지은 씨가 입원했는데도 그들은 돌아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도 여러 번 친정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판사는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후 다시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민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이해가 있습니까? 당신이 돌봄 의무를 다했거나 이 사건의 부동산에 당신의 몫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은 씨와 잘 지내고 싶습니다. 아기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그들이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기는 아빠가 없으면 안 됩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임신 기간 동안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조산 증산이 나타나게 하여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은 원고의 결혼 전 개인 재산이며 원고에게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피고가 집 한 돈을 분할해달라는 주장은 지자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현재 만삭 임신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기가 태어난 후 원고가 양육하는 점을 고려하여 아기가 태어난 후 민준네 가족은 모두 멍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판결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논쟁하려 하자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 만약 판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법정 기한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판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법정 질서를 준수하고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재판이 끝난 후 저와 엄마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속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잘 됐어. 법원이 네게 정의를 돌려줬어. 앞으로는 다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일 없을 거야. 저는 햇살 가득한 하늘을 보며 마음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저와 아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준네 가족도 그들의 이기심과 냉담함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법원에서 송달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는 원고 김지은, 과 피고 민준의 이혼을 허가한다. 아기가 태어난 후 원고가 양육하고 피고 민준은 아기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3억만 원의 양육비를 지불한다. 이 사건의 부동산은 원고 개인 소유이며 매매 대금은 분할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제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천금 같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 끔찍한 결혼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엄마는 말했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우리 둘이 잘 지내자. 아기가 태어나면 집이 더 시끌벅적해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갈비찜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협박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판결문 봤어. 3억만 원 양육비는 너무 많아. 내 한 달 월급이 겨우 6억만 원인데 월세도 내야 하고 이 정도 돈은 도저히 못 내. 당신이 1억만 원으로 줄여주지 않으면 나 양육비 안 낼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양육비는 법원에서 판결한 거예요. 당신이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많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변경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다시 판결하기 전까지는 3억만 원을 지불해야 해요. 만약 당신이 지불하지 않으면 제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거예요. 그때는 당신 월급이 바로 압류되고 신용에도 영향이 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민준은 제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은 씨, 내가 예전에 당신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어쨌든 아기가 있잖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양육비를 400만 원으로 올려줄게. 우리 재결합하면 안 될까? 앞으로 당신과 아기한테 꼭 잘해줄게. 재결합이라고요? 저는 아주 가소롭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재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저에게 했던 일들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정말 아기를 위한다면 제때 양육비를 지불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이웃 이 아주머니에게 들으니 민준네 가족의 삶은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월세로 사는 집은 작고 낡았는데 한 달 월세가 2억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의 한 달 월급 6억만 원 중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았고 저에게 3억만 원의 양육비까지 줘야 하니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집에서 불평했습니다. 서연 누나와 매형 지훈이 돈도 안 벌면서 당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고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서연 누나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여기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나가면 또 월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요? 애초에 엄마가 스위스로 스키 타러 가자고 고집부려서 지은이를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형 지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애초에 스위스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돈 많이 쓰고 지은이한테 미움받고 이제 됐네요. 집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으니 시아버지는 그들의 싸움에 머리가 아파서 그저 한쪽 구석에서 담배만 피울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매일 퇴근해서 집에 오면 가족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만 듣다가 술을 마시러 나가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가끔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시어머니에게 또 한바탕 욕을 먹었습니다. 집안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서연 누나를 만났는데 그녀가 할인하는 채소들을 잔뜩 사고는 상인과 한참 동안 흥정하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서연 누나는 이 아주머니를 보고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은 돈이 빠듯해서 아껴 써야 해요. 이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애초에 너희가 지은이한테 잘해줬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지은,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였니? 부지런하고 착하고 너희가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이야. 서연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마 그녀도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습니다. 월말이 되자 민주는 예상대로 제때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고 바로 장 변호사에게 강제 집행 신청을 부탁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다급했습니다. 지은 씨, 내 월급이 법원에서 400만 원 압류됐어. 당장 법원에 신청 취하해달라고 해. 안 그러면 나 이번 달 월세도 못 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건 당신의 의무예요. 당신이 압류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때 양육비를 지불하세요. 당신 스스로 생각해봐요. 아기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이 많을 텐데 아빠로서 당신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며칠만 더 여유를 줄 수 없을까? 내가 보너스 받으면 양육비 줄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당신에게 5일 시간을 줄게요. 5일 후에도 지불하지 않으면 저는 신청 취하 안 할 거예요.
법원이 계속 압류하게 할 거예요. 사실 제가 꼭 그를 몰아붙이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아버지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5일 후 민주는 예상대로 400만 원의 양육비를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지은 씨, 양육비 보냈어. 받았어? 아기 태어나면 나 보러 갈 수 있을까? 저는 답장했습니다. 받았어요. 아기 태어나면 보러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우리 삶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어쨌든 아기는 죄가 없으니 저와 민준의 갈등 때문에 아빠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곧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지은 씨. 그가 저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그도 자신이 예전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잘했어. 아기는 아빠가 없으면 안 돼. 앞으로 그가 양육비 잘 지불하고 아기한테 잘해주면 아기 보러 오게 하는 것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제 배는 점점 더 커졌고 움직임도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엄마는 매일 집에서 저를 돌봐주시고 아기 옷과 용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안은 기대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민준네 가족은 여전히 매일 돈과 거처 문제로 싸웠습니다. 서연 누나와 매영지우는 시어머니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따로 월세집을 얻어 나갔다고 합니다. 집에는 민준과 그의 부모님만 남았지만 갈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애초에 민준네 가족이 저에게 잘해줬더라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후회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들이 이기심과 냉담함을 선택했으니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제가 아기와 엄마와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민준네 가족의 삶이 좋든 나쁘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다시는 제 삶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저는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119에 전화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10여 시간의 노력 끝에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순산했습니다. 3, 1, 케이지으로 울음소리가 아주 우렁찼습니다.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품의 아기를 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저와 아기의 새로운 시작이자 과거를 벗어나는 시작이자 과거를 벗어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한 며칠 동안 엄마는 매일 제게 닭곰탕을 끓여주고 좁쌀죽을 끓여주며 극진히 돌봐주셨습니다. 아빠도 매일 병원에 오셔서 아기에게 장난감과 옷을 많이 사주셨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손자는 분명히 튼튼한 아이가 될 거야. 내가 잘 돌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줄 거야. 퇴원하는 날 햇살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차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보며 마음속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더 이상 억울했던 지은이 아니라 하나이의 엄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위해 더 강해지고 더 용감해질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아기에게 한별한비이어이라는 애칭을 지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엄마는 집에 작은 방을 정리해서 한별이의 아기 방으로 꾸며주셨습니다. 안에는 아기 옷, 기저귀, 장난감으로 가득했고 아늑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한별이의 첫 한 달 잔치날 엄마는 특별히 잔치상을 차려 친척과 이웃, 이 아주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오셔서 한별이에게 돌 반지를 사주셨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별이 정말 귀엽다. 앞으로 분명히 복 많은 아이가 될 거야. 한참 시끌벅적할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 한별이 첫 한 달 잔치라며? 축하해. 나 보러 갈 수 있을까? 아기 용품 좀 사왔는데 주고 싶어서. 저는 품에 안긴 한별이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네, 오세요. 저희 엄마 집에 있어요. 주소 아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분유, 기저귀, 물티슈, 그리고 아기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와서 조심스럽게 한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별이 정말 귀엽다. 당신 어렸을 때랑 똑같네. 엄마는 민준에게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앉아. 아기 보는 건 괜찮지만 지은이랑 아기 쉬는데 방해하지 마.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옆 소파에 앉아 눈을 계속 한별이에게 고정하고 있었고 좀처럼 보기 힘든 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지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건 한별이 첫 한 달 잔치 선물이야. 작은 마음이야. 저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양육비는 제때 보내주면 돼요. 따로 선물 안 줘도 돼요. 민주는 말했습니다. 알아. 양육비는 매달 제때 보낼 거야. 앞으로 자주 한별이 보러 와도 될까? 당신들 생활에 방해하지 않을게. 그저 아기를 더 보고 싶을 뿐이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미리 저에게 말하고 제가 동의하면 오세요. 그리고 아기 앞에서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아기 성장에 방해되면 안 돼요. 민주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분명히 안 그럴게. 고마워. 지은 씨. 그때부터 민주는 매달 제때 양육비를 지불했고 가끔 아기 용품을 사서 한별이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한별이를 볼 때 항상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아마 정말 아기에게 대한 미안함을 보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반면 민준네 가족의 삶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서연 누나와 매형 지우는 집을 나간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싸웠고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이혼과 아들의 힘든 삶 때문에 그리고 자신도 돈이 없어서 매일 집에서 한숨만 쉬었고 몸도 점점 더 안 좋아져 시아버지의 연금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집안일 때문에 업무에도 영향을 받아 자주 실수를 저질러 상사에게 여러 번 질책을 받았고 월급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가 한별이를 보러 올 때 집안 이야기를 제게 해주곤 했는데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음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애초에 엄마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고 저를 혼자 집에 버려두고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한별이한테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는 더 이상 그와 과거의 앙금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한별이의 아빠였고 저는 아기가 증오로 가득 찬 환경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별이는 어느새 생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웃을 줄도 알고 엄마라고 부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한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은 특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집 판 돈으로 친정 근처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한 채 샀고 아늑하고 편안하게 인테리어했습니다. 저와 엄마, 한별이가 함께 살면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이 아주머니가 집에 오셔서 저와 이야기하며 민준네 가족의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들이 지금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시어머니는 매일 한숨만 쉬고 시아버지도 근심 가득한 얼굴이고 민주는 더욱 하루 종일 기운 없이 지낸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이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애초에 너한테 잘해줬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지금 그저 한별이를 잘 돌보고 제 삶을 잘 살고 싶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고, 저를 아껴주는 엄마가 있고, 평화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미 합당한 벌을 받았고, 저는 저만의 행복한 삶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미래의 길이 여전히 길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한별이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한별이를 잘 키우고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하여 친절하고 용감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인과응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남에게 잘하면 남도 당신에게 잘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기적이고 냉담하면 결국 스스로 나쁜 결과를 자초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저만의 원만한 새로운 삶을 맞이한 것에 대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훌륭한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